우리에게 보험같이 늘 든든한 우리 권순우 팀장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주 옷이 아주 그냥 청소년색이군요. 예. 아, 약간 초등학교 티셔츠 느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 저 초등학교 때는 여기 목 있잖아. 여기 살짝 쳐줘야 돼 이렇게. 아, 약간 늘어나는. 왜냐면 어렸을 때서 저 머리가 적을 때 머리가 크거든. 그러니까 쑥 쓸 때 이게 늘어나. 아, 그거 하는 머리 엄청 없죠 이게. 네. 머리가 뭐 더 클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예. 뉴스 또 준비를 해주셨죠? 예, 일단 증시 참 보면은 정말 이게 제가 매일매일 뉴스를 하지만 정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가 많고 어떻게 시장에 아, 미치는 그래서 영향이. 권 팀장님이 저 직업이 있는 거예요. 어제 뉴욕 증시는 결국 유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뭐 주가가 처음에 네. 조금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훅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게 다우존스하고 S&P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권까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나스닥은 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네. 좀 있다 보니까 네. 나스닥이 좀 약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어제 김프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할 거라는 얘기를. 나스닥 사실 빠진 거는 뭐 그것도 있지만 테슬라 떡락을 해버렸죠. 아, 예, 그것도 네. 영향이 좀 6몇 있었죠. %가 빠진 것 같은데. 예, 블라드 총재가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블라드 총재는 네. 대표적인 매파인데 오펙의 이번 결정은 놀라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유가는 변동이 심해 따라잡기 어렵지만 일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모호한 태도를 조금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것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 ISM,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구매관리자 지수라 그래서 PMI를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46.3 이 정도면은 2020년 5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 좀 이어지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전망 좀 하잖아요. 네. 5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 47% 정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미국에서 좀 말을 좀 세게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유가 감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존 커비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이 이제 전화 브리핑을 했는데 예전에 그 작년에 요구할 때 말 되게 세게 했거든요. 뭐 나중에 후과가 있을 거다. 나중에 한번 크게 손볼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얘기는 했습니다.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감산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소비자들의 물가를 낮추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사우디의 뭐 근시안적인 결정이고 뭐 나중에 뭔가 이게 좀 뒷보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정도 얘기를 했던 거에 비하면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 정도 톤으로 수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렇죠. 옐런도 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데. 예, 그리고 커비 조정관이 또 했던 얘기가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게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다. 이게 뭐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략적 파트너십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관계 재검토 뭐 이런 얘기들 좀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이익이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관계를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관계 재검토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좀 수위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난 옐런 장관도 이날 그 기자들하고 이제 감산에 관련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뭐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매우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정도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감산 자체가 이제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은 시기에서 불확실성과 부담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감산 조치와 관련해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 러시아 쪽에 가격 상한제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의미가 없죠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산 원유를 조금 더 쓰도록 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상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의 좀 질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옐런 장관도 이제 상한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뉴스 관련해서 제가 네. 이제 그 미스터 마켓 시간에 왜 미국이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사실 이게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예. 자, 그리고 아직 뉴스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는 다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사실 뭐 연예인 걱정만큼 할 필요 없다는 일본 걱정인데 일본이요? 네. 네.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죠. 연예인하고 일본은 어떻게 비교하세요?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죠. 옛날 네, 얘기지. 그래도 일본 걱정 많이 돼요 지금. 네, 가끔 한 번씩은 네. 일본에 대해서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이게 그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게 빵 문제가 생겼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또 조용해지고 좀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네. 이게 그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조금 인상적인 숫자가 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일본은행이 지난해 국채 매입을 하는데 1,340조 원 규모를 매입을 했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게 국채 매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환율 방어, 금리 방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일본은행이 지금 이 전해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한 그 72조 8,669억 엔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87%가 늘어난 거예요. 2022년에 매입한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그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 빚을 돈을 주고 샀다. 엄청나게 많이 맞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 일본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 높아지려 그러면 그걸 채권을 그냥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가 낮아지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저기 외국계 자본들은 이걸 보고서 얘네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보자 그러고 얘를 계속 때려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막 100몇십 조씩 막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엔화 만약에 튀고 금리 올라가면 일본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샀는지를 봤더니 1,340조 원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은 수익까지 올라와서 과연 언제까지 저러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가까이 국채 매입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1,115조 엔이니까 한 1,150억 예. 50조 원 정도를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좀 매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숫자 되게 큰 건데 정프로님이 안 놀라주시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본 쪽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아. 관심하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럴 때 항상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600조입니다.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경제 해설가들이 항상.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4월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걸 지금 4월로 보고 있거든요. 서로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리. 네. 지금 이제 그 너무 제로 금리로 가던 거를 좀 바꿔서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국제 시장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변곡점이 생길 해를 이제 이번에 우에다 총리가 그 총재가 바뀌는 4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월 중에 한 번 정도는 일본 쪽에서 뭔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겠느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기업 심리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최저. 예. 그 여기서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경기 지수들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어제 일본은행이 1분기에 전국 기업 단기 경제 관측 조사.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네 기업 경기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업황 판단 지수가 1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이제 이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 7이었습니다. 경기 전망이 한 7 정도 되던 게 1로 나왔고 전망치는 한 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원래 1이 나온 균형점이 거예요. 얼마나 10이에요? 그거 숫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50을 기준으로 50 이하면은 안 좋은 거고 50 예, 이상이면 좋은 거고 그런 건데.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조금 기사를 급하게 쳐다보다니까 그 5인가? 기준점이 뭔진 모르겠는데 네. 4분기에는 7이었고 예상치는 3이었는데 실제 나온 건 1이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OJ 관계자들이 멘트를 한 거 보니까 네. 원자재 가격과 연료비 상승, 해외 성장 둔화,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제조사들의 심리가 굉장히 악화돼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일본 분위기를 좀 이 상황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비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제조업 지수고요. 네. 비제조업 지수를 설문해 보니까 그 지난해 4분기에 19였고 20으로 나왔대요. 제조업은 1, 비제조업 관광업 이런 게 한 20 나온 거거든요. 네. 요새 일본 관광업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봤을 때 그 일본 은행이 지금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 분야에서 심리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정상화를 하지 않을 때 전 세계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뭐라고 거기서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4월에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는데 네. 그 총재의 어떤 미션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 정상화거든요. 그리고 이 총재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이번에 교수가 되셨어요. 근데 원래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던 분은 부총재였거든요. 일본은행 부총재. 근데 아베가 쏜 세계 화살의 정책을 쭉 끌고 가던 게 총재와 부총재 역할을 하다가 통화정책 안정화를 위해서 부총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아니라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총재가 했던 얘기가 그동안의 통화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갔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다음 역할을 맡을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달에는 관련 이벤트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뉴스가 나중에 뭔가 나올 그러니까 때 1340조인가 그걸 매입하면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금리를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리를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속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동안 못하면 이제 금리가 튀겠죠. 일본 금리가 튀면 예, 일본 금리가 튀면은 거기는 재정상으로 네. 거기 그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자 지급을 하느라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죠. 일본 재정 문제 생기면 예. 우리는 아 그러면은 일본 그 외부의 외화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쫙 빨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의 자산들이 팔릴 가능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산 돈을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뭐 그다지 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흡수할 가능성. 예를 뭐 달러 같은 거 팔아야 국채 미국채 같은 거 팔아야 되겠죠. 미국채 팔면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예요? 긴축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긴축 그러니까 이제 생긴다. 뭐 사실 이제 정프로가 이제 타겟을 정하신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라? 탈탈 턴다고 그랬나? 하여튼 오늘 약간 그런 네, 두 분 간에 뭐 아니 일본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우리한테 영향이 뭐냐? 긴축.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긴축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더 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 그래요. 아니 달러로 막 팔면 달러를 판다는 건 아닌가요, 그게? 달러를 막 팔면 달러가 좀 더 풀리니까 달러가 싸지고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정리를 해주자면 네. 일본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분출돼 버리는 거죠. 네? 분출되면 이게 사실 미국도 SVB라든지 뭐 이런 사실 좀 소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발현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굉장히 거죠? 불안해지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원래는 엔화가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 역할을 했거든. 네네. 근데 최근 들어 작년에 보면 막 엔화가 막 춤을 춰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변동성의 증가는 사실 위험자산 쪽에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이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면 저런 면이 좀 분산돼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달러 엔화 엄청나게 국채 매입할 때 코스피가 크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상간에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일본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작년 내내 그거를 일본 은행들이 그거를 일본 은행이 사들이고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잠재적 리스크로 항상 존재하는 일인데 네. 국제금융시장은 일본의 4월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경기 침체에 작년 말 주요 기업 재고가 175조 원, 1년 새 30%가 증가했다. 요 뉴스인데요. 재고. 예. 근데 이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를 반등시킬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재고자산 관련한 얘기예요. 500대 기업의 재고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175조 5천억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한 30% 정도 증가한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봤던 거는 네. 3분기에 177조 원이었는데 4분기에 175조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저는 오히려 이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재고자산이 가장 많은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재고자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전체 기업의 재고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바닥이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인 바닥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이 재고자산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일정 부분 살아나더라도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 줘야 그 다음부터 반등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T 전기전자 업종의 재고자산이 66조 7천억 원으로 2021년 그 전년에 47조 대비 66조니까 거의 40%가 증가해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부담을 작년 말로 지금 이걸 끌어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25조 7천억 원으로 40%가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36조 1천억 원으로 4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전년 대비 40%가 증가해 있는 건데 3분기 말에 36조 7천억이었고 4분기 말에 36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 작년 3분기랑 4분기 비교하면 3분기보다 4분기가 조금 적다는 거예요?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재고자산이 늘어나다가 4분기에 조금 꺾이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그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지표들입니다. 여기서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나중에 반등할 때 확 갈 수 있다. 근데 재고자산이 조금 적게 나왔다. 요런 얘기들을 지금 작년 말 재고가 그 전년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건 맞는데 작년 3분기 비교하니까 4분기는 그래도 조금 줄더라. 예. 그래서 바닥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피크아웃하고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요게 소진이 되면서 경기가 돌아설 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그래서 이제 지표입니다. 삼성전자 감산 발표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네? 재고가 쌓이지 않게. 재고자산이 확 줄 수 있는 거니까 감산을 하면. 예. 그래서 지금 화학주도 조금 안 좋은데 네. 화학주가 안 좋은 것도 지금 재고자산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석유화학 업종의 30개사의 지난해 말 재고가 30조 7천억 원인데 1년 전 22조 5천억에 비해서 상당히 한 36%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혹시 작년 3분기보다 4분기가 재고가 좀 약간 줄은 게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가격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개수 기준인가? 그게 상품이랑 반제품 이런 거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떤 걸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환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재고도 미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그 네. 가격적인 측면들은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추세를 볼 때는 네. 개별 변수에서 그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차피 네. 동일한 지표로 가서 쓰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오늘 굉장히 까칠하신데요. 제가요? 아니, 나 초장관 동안 둘이 뭔 일 있었나?
저는 시청자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는 아니었어요? 아니, 전 늘 이제 우리 권 팀장님 무한 신뢰하죠. 예, 그리고 네.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는 배터리 얘기는 네. 좀 시간 넉넉하게 있는 SML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때 오늘 해요? 예. 건프로가 오늘 나와요? 네, 예, 왜냐면 SML? 예, 지금 이제 2번 연속 지금 중간 방송 종료됐거든요. 어제도 종료됐어? 네. 아 그래요? 어제는 시간이 조금 더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근데 종료 네. 뭐 여론조사가 되면 바로 종료해야 돼요. 네. 그걸 사회자가 네. 그냥 임의로 하면은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비난이 있는 거 알죠? 아니 어제가 이제 바로 그날이었는데 60%가 약간 밑 돌았는데 그걸 살려보려고? 아니 살려보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의 이제 발의를 해주신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라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없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재고 자산이 하여튼 재작년 대비 작년 말에 엄청 늘긴 했으나 예.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는 조금 줄더라. 예. 근데 그 4분기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 1분기, 2분기, 3분기도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고 네. 4분기에도 떨어진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서 요거를 지금 반도체 바닥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아는 선배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무역 오파상을 해요. 오파상이라고 있잖아. 네네. 그 이제 오더 받아가지고 네. 수출 대행해주고 그런 거 하시는데 한 10년에 주식을 한 서너 번 정도 하시는 분이거든. 10년에 서너 번. 네. 딱 한번 전화 와. 사놓고 그냥 3년 기다려요. 김프로 이제 주식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딱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재고 있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은 그 건물이 사업용 건물에 빈 가게가 많아져. 그럼 그거를 이제 단기 임차를 해요. 네. 예를 들면 한 달만 밀린다 해서 딱 프랜카드가 걸려.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어서 네. 한 바구니에 한 바구니 3,000원. 얼마 뭐 이런 거 네, 있잖아. 사장님이 이런 거 나오고 부도정리 세일. 예. 그렇지. 그리고 이제 모든 신문에 그 일면 밑에 광고에 뭐 예를 들면 체육관 살아보세요. 뭐 이런 거 살아보세요. 있잖아. 네. 근데 오늘 내가 보니까 일면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간지를 봤거든. 했더니 계약금만 내시면 중도금은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더라. 먼저 살아보고 요즘에 결정하세요. 보니까 생활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오피스텔 이런 거 좀 지금 완전히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오히려 그런 게 엄청 좋았었거든.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예. 생활용 숙박 시설. 뭐 예.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완전 대선이 맞고 있거든. 그래서 그 양반이 살짝 이제 전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계약금만 내고 살아보세요. 근데 집이 5억인데 4억이 계약금 아니에요 혹시? 아니 계약금만 내세요. 뭐 중도금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생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뉴스 3 세 가지는 요 정도 해보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